오늘 영상은 28일 날 코스피 선물 데크 투자 전략에 그 매매 내용 올리면서 코스피 선물 매매한 것과 그 5월 29일 나스닥 선물 매매한 것, 그래서 이제 데크 투자 전략과 같이 리뷰를 하면서 시점 매매를 분석을 해봤고요. 코스피 선물의 매매 접근 방식에 대한 원칙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 2주차 투자 전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월 29일 날 이제 어제죠. 그 나스닥을 매도한 이유는 일단 관세 이슈가 발생한 시점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일단 한번 일봉을 봐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세 이슈는 뭐 영국하고 협상도 뭐 완벽하게 상세하게 된 건 아니고 거의 해결된 게 거의 없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죠. 그리고 주가 이렇게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때 엔비디아의 실적 호전에 확실한 호재가 나왔었죠. 가이던스도 괜찮게 나왔고요. 이럴 때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고 좀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을 때 이런 어떤 좋은 호재가 나왔을 때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점 매도 타이밍은 잡기에는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었다. 그 목요일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오전에 관세 중지 법원,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중지 뭐 판결 같은 재료가 나왔죠. 근데 이게 그냥 보면은 마치 관세 지금까지 악재 역할을 했던 관세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희망회로를 돌릴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그 트럼프가 뭐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냈다고 관세를 중단할 리도 없는 사람이고 좀 더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안 좋죠. 그리고 미국이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렇게 어떤 일관성 없이 그렇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면 투자 국가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가격대로 보면은 이때죠. 이때가 이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4월 초죠. 이때 이제 10%만 부과하는 줄 알고 이렇게 확 주가가 2만에 찍었다가 막 연달아 뭐 한국 24% 뭐 EU 뭐 20% 30% 막 이렇게 때려 맞으니까 이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저점을 4월 8일 날 찍고 이제 뭐 미국 중국 그 관세 유예한다는 걸로 이렇게 12% 올린 적도 있고요. 나스닥이. 어쨌든 어제 그 고점 찍을 무렵에는 이 무렵인데 거의 뭐 최고가 가까이까지 근접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결된 게 없이 관세라는 큰 악재가 해결된 것이 없이 너무 높이 올라와 있다 하는 차이에 마침 엔비디아의 실적 호전과 가이던스가 괜찮게 나온 그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높은 곳에서 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데크 투자 전략을 보면 이제 목요일 아침에는 미보유했었죠. 실적 호전 때문에 그 나스닥 선물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21726에 25계약을 매도하고 또 15계약을 추가 매도했네요. 그 타이밍이 여기였죠. 그래서 고점을 찍고 고점을 다시 돌파를 못하고 내려갈 때 매도를 치고 다시 또 고점을 돌파를 못할 때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40계약 그 21735면은 이 정도죠. 이 정도 가격대에 이제 매도를 친 거죠. 이 정도 가격대. 하지만 뭐 이건 고점에서 변곡점을 잡고 매도를 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어버렸죠. 이 고점 라인을 뚫고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 당하고 손절 당한 것이 이제 앞에 나오죠. 40계약하고 여기 코멘트 써놨죠. 21700 하회하지 않으면 다시 언제라도 정고점 돌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 돌파가 돼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된 상황이었고요. 돌파가 되고 21833.502 찍고 너무 빠르게 급박하게 내려가는 상황에서 바로 다시 잡았죠. 여기서 잡은 것은 이제 0이 된 것은 이제 손절된 거고요. 정고점을 뚫으면서 손절이 됐는데 21818에 다시 40계약을 잡았습니다. 21833이니까 21818이면 이 정도에서 잡았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형태로 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바로 잡은 겁니다. 이때는 뭐 고점을 다시 돌파 못하는 거 확인했다기보다는 이게 고점이다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잡은 거죠. 쭉 내려가고 질이 멸멸하게 계속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40계약을 잡았죠. 그래서 이 매도 포지션이 손절이 될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잡기는 했는데 이게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면 다시 이 본장 전에 다시 진입은 안 하고 본장에서 진입을 하겠다. 그 코멘트를 써놓은 겁니다. 계속 무조건 그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것도 마찬가지로 21753을 하회하지 않으면 여기죠. 아마 21753이 여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왔죠.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박스권에서 고점과 요 21753을 일단 하회를 하면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장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실 조마조마한 상태인 거죠. 언제 고점을 뚫을 수도 없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 11시 19분에 나온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나스닥 선물 지수도 풀이장에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관세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나 보다. 하지만 그건 진짜 단편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하도 옛날 얘기긴 한데, IMF 때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날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이제 살아났다 해가지고 올라간 건데, 그 다음날 이제 신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부도가 난 거다 같은 개념이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됐죠, 사람들이. 그 다음날부터 이제 IMF 폭락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없게 시장이란 게 이렇게 어이없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호재같이 포장이 돼서 어떤 재료가 나오고 막 주가가 올라가면, 아, 이 재료는 지수에 그 좋은 재료인가 보다라고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료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하나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면 점점 시간은 질질 끌고 관세가 해결이 안 되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도 계속 어려운 상황이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라고 오히려 해석을 안 했습니다.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악재라고 한다고 이제 답변을 드렸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봉을 볼 때 고점이 뚫었죠. 아까 833이었는데 고점이 뚫었습니다. 여기서 고점이 뚫었는데 858이니까 고점이 찍고 확 내려갔죠.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손절을 여기다 걸질 않았죠. 833에다. 아까는 분명히 여기다 걸어서 손절의 전 계약수가 손절이 당했는데, 여기다는 이제 한 계약을 걸어놨습니다. 그런 이유는 손절을 어떤 기준으로 걸어놓느냐. 일단은 얘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굉장히 많이 빠졌고, 한국장 끝나고 2.746까지 빠졌는데,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게 마지막에 간 그런 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랠리를 펼쳐가지고 고점을 찍어서 그동안의 숏시력을 전부 손절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하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돌림이 크게 나타난 후에 급격하게 올라온 랠리에 의해서 그 모든 계약이 손절당하지 않게 손절을 2, 3단계 늦추는 편입니다. 즉 이렇게 진입을 한 이후에 되돌림이 이렇게 크게 전저점 하회한 되돌림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랠리식으로 강력한 랠리가 나와서 고점이 돌파돼도 바로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절 원칙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상승 추세, 아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손절당할 때죠. 계속 꾸준히 올라갈 때, 큰 되돌림이 없이 올라가는 중일 때는 무조건 고점 플러스 완틱에다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저점을 깨는 하락이 한번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 고점을 최고점을 돌파하자마자 내려가는 반대 랠리가 발생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여유를 둬서 고점을 한 단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단계 높인다는 것이 833이 아니라 찍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850 정도에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850까지 찍히면 오히려 손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875 정도에도 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넉넉하게,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외부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을 당해도 대응해서 다시 그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 가격대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가격대에다 손절을 설정했습니다. 즉 21900에 40계약, 39계약을 걸어놓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 계약만 손절이 되고 나머지 계약수는 살아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승 추세 중에는 무조건 전고점의 한 틱, 전저점이 한번 깨지는 하락이 발생 시에는 그냥 전고점을 한번 깨고 하락 랠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손절 고점을 한 단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여유를 주는 거죠. 내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외부에 있거나 이건 하방으로 빠질 확신이 너무나 높다 하면은 손절 고점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점을 맞추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은 이렇게 고점을 높여놓으면은 손절만 더 크게 되는 수도 있죠. 그래서 5월 29일 같은 경우는 21,900에 손절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계약 이제 손절이 돼서 39계약을 가져간 상황이고요. 일본 보시다시피 이제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거의 21,400 또 하회해서 21,300 얼마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해서 5월 달까지 그 나스닥 선물 총 손익은 234만 불 정도 되고요. 다음은 이제 수요일 날 코스피 선물을 오랜만에 올렸었죠. 이제 일단 1137계약. 이제 저는 코스피 선물을 3계약은 이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3계좌는 제가 직접 손으로 매매하는 그런 계좌입니다. 이거는 이제 손계좌와 시스템 계좌 모두 합쳐서 1137계약이 들어갔고, 이제 좀 더 진입이 되면서 1223계약 들어갔고,
예, 단가는 354.19, 1226개야. 청산되고 뭐 장이 끝나기 전엔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제로로 맞추게 되죠. 이날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장이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강하게 돌파될 때 이때 요 단계에서 이제 매수가 다 들어간 겁니다. 뭐 댓글 보시면 다 그 단계에서 들어간 거고 354.19 그러니까 요 354.19니까 여기서 들어간 거랑 여기서 든 거랑 단가를 해보면 354.19 요 정도 된 거고 이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죠. 354.19인데 고점이 거의 359.7을 찍었으니까 뭐 수익이 괜찮게 났었죠. 수익 난 걸 보면 5월 28일 날 이제 6개 계좌라고 그랬죠. 4억 4천. 이쪽 계좌는 1억 6천. 이쪽 계좌 이게 시스템 3계좌 운영한 겁니다. 1억 6천. 다른 계좌들은 이제 선매매를 한 건데 2월 19일부터 30일까지가 이제 28일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이죠. 총 합은 1,600만 원. 작은 계좌죠. 선매매 계좌니까. 뭐 거의 2주 정도 운영했는데 380계약 운영했었으니까요. 이 앞에 것들을 보면은 계약수는 안 나오는데 매수 금액이나 이런 것 보면은 굉장히 크게 매매를 했었죠. 다섯 번째 계좌는 이건 4,500만 원 정도 수익이고 5월 28일은 이제 3,700만 원 정도 수익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2주간의 그 수익을 한번 손매매는 아무래도 자주 있으니까요. 근데 시스템 매매는 이제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손매매는 거의 매일 발생이 되죠. 이거는 이제 코스피랑 원달러랑 같이 운영하는 계좌인데 이것도 5월 28일 날 6,300만 원 수익이 나서 7,600만 원 하고 원달러는 요즘 원화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매도를 쳐놓은 것가 9,800만 원 합의해서 1억 7천만 원 1억 7천 4억 4,500만 원 2억 1천 되고 2억 2천 2억 4천 정도에다가 7억 3억 5천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은.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코스피 선물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1998년부터 선물 매매를 했죠. 코스피 선물. 거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28년 정도를 했고요. 해외 선물은 2006년부터 했으니까 해외 선물도 거의 뭐 20여 년 가까이 되죠. 선물이란 것이 이런 말이 있죠. 선물이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데 끝까지 어렵고 알 수 없는 것이 선물이고 옵션 투자는 처음에 배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선물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뭐 28년에 매매를 했던 뭐 주식은 뭐 28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낸 사람이라면 되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물 투자는 조금이라도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리 오래 투자했고 아무리 자기가 선물 고수라고 해도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선물 투자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인데 이 얘기들을 자세하게 이유랑 방법이랑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하려면 20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스피 선물에 접근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를 28년 동안 저는 엄청난 뭐 한 100억, 200억 정도의 그 비용을 지불하고 깨달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결과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그나마 코스피 선물을 매매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매매를 하다 보면 스케이핑이 최종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큰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익 실현을 하고 오히려 손절은 뭐 한 1포인트 정도 되고 0.2, 0.3포인트 정도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승률이 굉장히 높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매일 뭐 가끔 유튜버 중에는 자기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손실이 안 났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보 같은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자신의 몸 건강이나 스트레스에도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있겠지만 스케이핑으로 접근하는 것은 선물의 투자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케이핑은 X라고 해놓은 거고요. 방향을 예측하는 오늘 선물의 방향이 어떨 것이다를 예측해서 하는 방향, 이건 기본적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바이 쪽일 것이다, 셀 쪽일 것이다, 이런 방향을 내가 맞추는데 전문가가 되겠다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엄청난 시행착오와 무수한 그 시간을 들여도 사실 바람직한 방법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바이라고 생각했던 날 셀 쪽으로 큰 대박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셀이라고 생각한 날은 바이 쪽으로 오히려 대박이 났던 날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방향을 제외시켜 놓고 어느 방향이라도 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선물 매매에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케이핑을 안 좋다고 말씀드린 거는 전문 스케이핑으로 제가 수백억 수익을 내서 뭐 성과급으로만 뭐 80억, 70억씩 매년 가져가는 프랍의 트레이더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독자적인 인프라,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른 뭐 나닥 선물을 굉장히 빨리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DMA 계좌를 이용해서 시세가 굉장히 빠르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스케이핑을 하지 막연하게 그냥 감으로 뭐 바이 셀을 사고 조금 뭐 수익이 나면 바로, 이런 식의 스케이핑은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시장은 이미 고인물들이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전자오락 같은 것도 그런데 뭐 롤게임 같은 것도 고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 뭐 롤을 시작한다고 그 사람이 롤에서 상위 랭커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롤을 처음 시작했는데 롤을 10년간 한 고인물하고 맞다이로 승부를 내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물 투자를 시작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방향 예측에 노력을 하지 말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 예측하는데 노력을 쏟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추세 추종 돌파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나스닥 선물에서도 보여드린 것 같이 큰 추세가 날 때의 돌파 전략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것은 이제 현재의 어떤 코스피 선물은 이런 추세 추종 돌파 전략을 쓰기에는 추세 발생되는 날이 현저하게 감소했죠. 제가 처음에 이제 코스피 선물을 시작했던 2000년도 왕성하게 시작했던 2000년대 초만 해도 거의 40%에 가까운 추세 발생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35%에서 40%, 굉장히 많은 날이죠. 그런 날은 이제 버는 것은 많이 벌고 손절하는 것은 조금 되기 때문에 확률이 만약에 65%라고 해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코스피 선물 시장은 추세가 제대로 발생되는 날이 거의 뭐 20%, 30%는 안 되고요. 25% 이하라고 저는 보입니다. 굉장히 수익 내기가, 그러니까 추세 추종 돌파 전략으로는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선물은 어차피 제로섬이기 때문에 뭐 선물을 하면 돈을 법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누군가는 절반은 돈을 잃고 절반은 돈을 벌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2%는 돈을 벌고 98% 정도는 돈을 잃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 돌파 전략을 쓰는데 추세 추종 돌파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날 똑같은 추세 추종 돌파 전략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올인당하게 됩니다. 코스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 발생일의 통계 분석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중에서 추세가 제일 자주 발생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만 매매하는 것도 되고요. 한 달을 놓고 보면 1일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가 있죠. 그 중에 어느 쪽에 추세 발생일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 날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한국장 휴일 다음 날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장의 휴일 다음 날이라든가, 아니면 연속된 휴일, 뭐 설날이나 추석 다음 날이라든가, 마지막 거래일이라든가, 옵션 만기일이라든가, 뭐 선물 만기일이라든가, 큰 추세가 난 다음 날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장이 시작하기 전에 통계로 분석되어서 나올 수 있는 추세 발생일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 초반의 징후죠. 근데 이 징후라는 것이 결국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징후를 뭘로 보느냐인데, 기술적인 지표로 보는 것보다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시장 매매 주체의 수급의 데이터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가잔량입니다. 호가잔량. 그리고 시가가 중요하죠. 이것이 거의 저는 90%라고 봅니다. 호가잔량과 시가, 이것을 가지고 추세가 발생되는 징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거꾸로 분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가 크게 발생된 날, 제가 보통 말하는 대박일, 그러니까 렌즈가 방향성 있게 4포인트 이상, 5포인트 이상의 그 저가에서 고가 사이의 렌즈가 발생된 날을 분석해서 그날의 호가잔량과 시가의 그 움직임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분석 방법이 좋습니다. 외국인 선물도 한 10%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을 똑같은 형태로 분석하기보다 이렇게 호가잔량이 순매수인 상황에서 시가 위에서 시세가 놀고 있을 때, 그리고 호가잔량이 순매수일 때, 시가 아래에서 있을 때, 그 호가잔량이 순매도일 때, 시가 위에 있을 때, 순매도일 때, 시가 아래에 있을 때, 이게 네 가지 형태로 시장을 분류해서 이 장 초반의 징후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석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고 묻는다면은 이건 결과를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선의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엄청난 시행착오와 거의 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뭐 999번 아니면 9999번 실패를 하고 한 번이 성공해서 뭐 전구를
발명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9999번을 실패를 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가 위에 있때는 바이고 시가 아래에 있때는 셀이고, 그리고 호가 잔량이 제로일 때 위 아래일 때가 있습니다. 시가가 한참 위에 올라갔는데 이제 셀을 할 경우가 있죠. 시가 위에서는 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호가 잔량이 그 터치를 넘겨봤습니다. 호가 잔량이 전환될 때인데, 그 호가 잔량이 뭐 5천 라인, 10,000 라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라인의 기준으로 뭐 시가에서 위인데 호가 잔량이 10,000 라인을 아래로 깬다, 이렇다면은 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호가 잔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바이 타이밍과 셀 타이밍을 접근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으로는 가장 좋은 투자 분석의 접근 방법입니다. 이거에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아마 10억 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 시작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추세 시작점. 어떤 추세가 시작된 점. 당연히 추세 시작점이 깨진다면 그 추세가 꺾인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 시가 그리고 호가 잔량 라인하고 각각의 옵티 라인, 그러니까 옵션 라인들, 그 라인들하고, 여기서 많이 헷갈린 것이 이제 외선, 외국인 선물, 그러니까 외국인 거래소, 일본 지수, 환율, 삼성전자, 나스닥 선물, 이런 것들은 같이 동일 방향으로 가면은 그 방향으로 그 가중되는 효과는 있으나, 외국인 선물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국인 선물이 오늘은 플러스니까 그 양봉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거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외국인 거래소가 오늘 마이너스니까 셀로 갈 것이다. 이것도 확률이 떨어집니다. 가끔 이제 그거에 맞는 날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제일 그 방향을 잘 맞을 수 있는 게 시가와 호가 잔량, 그리고 추세 시작점, 그리고 시가를 기준으로 말한 OPT 라인, 그러니까 옵션 라인들, 그것들입니다. 오히려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같이 같은 방향을 나타내면 이제 더 추세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이거가 주요 지표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양봉이 나니까 선물이 바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뭐 강의 드렸던 거랑 제가 그 어떤 댓글 투자 전략 올렸던 걸로, 이것은 그냥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신뢰를 하는 것이 선물 투자에 접근하는 데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좌 잔고는 요 며칠 이번 주는 조금 수익률이 좀 떨어졌죠. 마이너스인 종목도 좀 보입니다. 그 대신 이제 종목 비중은 좀 많이 늘어났죠. 그는 이제 9.9%, 그러니까 52주 최고가 대비 9.9%까지 떨어진 종목들의 수가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주식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수익률로 나눈 거죠. 이 SAMG 엔터 같은 거는 이제 수익 실현을 일부 했고, 이 열주를 남겨놓은 거죠. 계속 주가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 것들은 좀 안정적이고요. 이제 SMCG, 인하전공 이런 것들은 오래됐는데 이제 마이너스에 있다는 것은 다음 주에 이제 매도 1순위 종목들이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이 살짝 마이너스긴 하지만 다음 주 초에 이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아마 매도 1순위인 종목들입니다. 매도한 것들은 주로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거나, 하이브 같은 거는 CEO 리스크가 있거나, 하나엔진도 종목이 나빠서 매도했다기보다는 종목 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여서 매도를 한 겁니다. 종목 자체가 악재가 터진 거는 이제 CEO 리스크가 있는 하이브밖에 없습니다. 저가 대비 9.9%가 굉장히 좋죠. 지금 거의 매일 늘어났습니다. 이건 이상하게 장이 좋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나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 코스피 5천을 이런 그런 게 우호적인 건지, 외국인이 파이건 사건, 아무튼 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주식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참 특이한데,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아도 오히려 종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그런 분위기가 더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1주차 투자 전략은 제가 댓글 투자 전략 올리면서 이것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세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방산조선, 전력게임, 뷰티엔터, 중국향 비슷하고요. 관세가 진행되는 상황과 지표 보면서 이제 월요일에 다시 그 바인지 셀인지 방향성을 탐색을 할 거고요. 지금 당장은 바인지 셀인지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지표 발표는, 중요한 지표는 6일날 발표되는 실업률인데, 예전보다는 이제 관세 양방이 더 중요해졌죠. 근데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같은 것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와가지고, 실업률이나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는데, 관세가 저렇게 오리무중으로 가버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하기도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슈퍼센스는 보내주신 분들은 감사드리고요.
뭐 6월에도 어떤 종류든 뭐 업데이트된 파일이나 뭐 이런 거를 한번 재송부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길고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 자세하게 설명을 친절하게 못 드렸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선물은 아무래도 조회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주식에 관련된 내용보다. 선물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이 많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도 한 5개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조회수가 너무 적고 보시는 분이 적으면 영상을 만들기가 좀 힘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네, 다음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